타당성 뭐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국내법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든 외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판례를 협조를 해준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제가 이용자를 보기에 너무 내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면 지난번처럼 이제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외국 서비스를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위 사이버 망명 이슈를 좀 왔겠네요. 지금 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사이버 사찰 피해 당사자로 지금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법안 발의도 준비해 주시고 토론회까지 이렇게 연구해 주신 의원실과 선생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당사자 입장에서 이번 법안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그 법안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법안 조항으로 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당사자 참여권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통지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들 그들을 이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 일단 그 두 가지 법적으로 하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왕이 국회에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법안의 의미나 이제 그 상황 관련되어서 특히 제 사건 저의 10월 1일 폭로 기자회견으로부터 좀 많이 상징화됐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제가 부딪혔던 상황, 알고 있는 상황에 좀 근거해서 법안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이버 사찰 하기도 하죠. 직장에 가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 피해자 입장이 있는데 그 자료집 7페이지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광준 변호사님 자료집 7페이지 사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처럼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거나 이제 검열하는 것 이건 이제 사찰에 대해 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게 사찰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언론이나 학계 또는 일반 이제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찰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0월 1일 전까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당사자 참여권이 이제 보장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메일, 메신저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되고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 당사자 참여권에 대해서도 이 경우 형사법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6월 10일에 연행이 되고 바로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집행됐던 시기가 6월 16일에서 19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제가 구치소에 있던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급속을 요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적인 컴퓨터 압수수색을 할 때와 같이 저에게 안내하고 통지하고 제가 뭐 힘들더라고 변호인이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안정적인 공간에서 수사기관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전혀 언제를 받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가 뭐 일정하게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절차를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이제 금시초문이었던 거고, 그리고 자료집 내용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제가 통지를 받았던 것이 이제 9월 18일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제가 보석이 이제 되어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온 이제 상황이었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이 통지서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이제 집행 참여와 관련되어서 당연하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당했던 상황으로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의 당사자 또는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집행에 참여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고 특히 제 경우에 그렇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반론이 좀 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검찰에서 또는 이제 일선 경찰이 되겠죠. 반론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번에 이제 팩스로 원본도 아니고 영장을 사본으로 보내주고 이메일로 파일로 받게 되었는데 대단히 편의주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고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실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선 경찰 수사관에게 담당 경찰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본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변호인과 같이 가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들어가서 당시 카카오톡 그 회사 서버가 되겠죠. 그걸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당사자주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저의 혐의 사실, 혐의 사실 별개 사실은 없는데 6월 10일에 청와대 앞에 왜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2368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명백한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즉 사이버 공간이 되었든 일상적인 우리가 거리에서든 어떤 혐의 사실이 있는 사람 또한 그것도 어쨌든 추정일 뿐일 텐데 그 혐의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시민들 그리고 저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사적인 아주 민감한 개인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취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을 저는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저는 시인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검찰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민변 또는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을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이 당사자 참여권의 문제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참여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압수수색과 같이 이것이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법을 저는 검찰이 찾아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현행의 관례상으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라기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인 압수수색하고 있음을 저는 오히려 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지에 대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좀 저희 법안 말고도 통지에 대해서 좀 의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좀 강화하자 이런 것은 공감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쟁점은 여전히 남는 쟁점은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2,367명이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딱 5% 정도 수상이 되는데 나머지 90%는 제가 연락할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3자 통지권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우리 선생님들도 저는 제3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대화 내용 일체.
즉 대화라고 한다는 것은 혼자 검색하는 게 아닌 거죠. 특히 카카오톡은 메모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인 또는 수백 명 상황에 따라서는 수백 명의 당사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그 대화 내용이 뭐 이렇게 수사기관에 흘러들어갔을 때 심각하긴 하죠.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미랑검정탑과 관련된 어떤 그 수행 과정, 또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시하는 정보들이 흘러들어간 거 이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거는 2,367명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자기 대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이버 망명은 뭐 수백만 명 했다고 하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정작 본인이 대화 내용 나눴던 거. 그 중에는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인데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죠. 아주 민감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현재 어떻게 수사기관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도 당사자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3자로 그러니까 통지를 확대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 대화 상대방, 그러니까 법원 영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 그 대화 상대방이라고 하는 그 모든 당사자, 이번 법안에도 그래서 그 모든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당사자로 그 확대가 아니라 인정한다, 당사자가 인정한다 이렇게 저는 법안을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아마 이제 뭐 각급 토론회에서 이런 그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지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위헌적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통제할 방식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당사자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법안 이름이 통신기밀 보호를 위한 토론인데 일단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참여권의 문제 그리고 통지권을 통해서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적어도 보장이 되어야 이 법안의 이름이 통신기밀 보호 즉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전환되는 나머지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적어도 이런 정도가 관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마무리 짧게만 말씀 좀 드리면 신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사이버 사찰의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그 국가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계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10월 1일 저희 폭로 기자회견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오늘 토론회가 준비하셨는데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이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시킨 특정 범죄자의 오만한 행동 때문인 거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나의 말과 글 그리고 이런 나의 생각 이런 행동까지 통제하려는 감시국가의 본격적인 저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 저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사찰이란 말을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 즉 사찰의 수혜자의 입장과 이 사찰이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참 입에 붙지도 않은 말을 이제 너무 쉽게 쓰고 있는데 사찰의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피해 당사자인 수많은 우리 국민들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이제 이 본건의 재판이 되었던 이 압수수색 사태에 사실은 시발점이 되었던 세월호 재판에 검찰 구형과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제 재판 그 때마다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보석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청구하고 있고 언론에서 요새 조금 잠잠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러는 줄 아는데 제가 재판을 갈 때마다 검찰 측에서는 계속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선고를 앞둔 피의자에게 전혀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실효성도 없는데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저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에 좀 오신 분, 그러니까 법무의 어떤 그 분들에게 좀 질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심지어 검찰조차도 같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다 보면 좀 제가 좀 편해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저는 검찰, 그리고 이제 기업협회에서 나오셨고 이 사이버 사찰 논란의 중요한 서로가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피해 당사자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래서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조차도 감시의 요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요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 의원실이 준비하는 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통신비밀 보호, 헌법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안을 검찰도 찾을 것을 이렇게 좀 감히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진 네, 의사니까 짧게.
국회에서 입법 청원에 참여하셨습니다.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지금 전해철 의원님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개정안의 가장 독보적인 점이 이 사이버 공간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상정되어 있거나 발의가 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서도 법안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그 대법원에서 판례로 정착된 그런 이론들을 잘 반영하셔서 종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발의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반드시 법안이 법률로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찰이냐 아니냐 이 피해자 부분이 이제 그 대신 또 정진우 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제 이게 사찰이라고 이 논란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일단 깊이 면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내용이 많이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집회 시위랑 관계없이 사적인 그 카카오톡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회랑 상관없는 다른 내용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깊은 내용, 깊이가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제공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면에 있어서도 이 본인이 아닌 굉장히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같이 제공이 됐다는 거죠. 2,367명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인망식으로 일단 그물을 끌듯이 쫙 끌어내서 그 중에 이것저것 보게 되는, 사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사찰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수사의 용어로만 제 역할을 통신비밀보호법이 할 수 있도록 오남용 소지를 좀 최소화하는데 이 법이 저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은 사실은 유엔에서도 2013년 12월 그 결의안까지 내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데 디지털 시대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적인 내용이 막 제공되고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대량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엔에서도 각국 정부에 권고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지난해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특별한 보고서를 냈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될 정도로 유엔에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또 앞서서 제기를 하고 또 한국의 국회가 이 입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시의성이 있는 그런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조금 많습니다. 역시 신부민 변호사께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저희 조사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그 마련된 이제 발의안 같은 거 저도 이제 어제 받아보고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제까지 논의됐던 것들이 총괄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완성도가 상당히 있는 이제 법률안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영장주의 원칙 적용하고 또 이제 통지 관련된 기한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우려점이라는 건 실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관행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성립될 위험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 법이 발의되고 혹여 통과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더 강력한 방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호준 교수님께서 이호준 교수님하고 이광준 변호사님 두 분 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이 통신비밀이라든지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관련된 규제들이 너무 오래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많이 이제 개정의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통신자료 관련된 제도인데 이제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1983년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까지 그 비슷한 제도적인 맥락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83년도면 지금 2014년이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 사적인 맥락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통립법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전면 개정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수사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예외 사유들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크게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 그리고 또 전면 개정이라는 그 방식을 택했다라는 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게 사족 비슷하게 뭔가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뭐 논란이 됐던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이의가 제기되거나 체계적인 문제에서 크게 현 단계에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 통신자료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이 통신자료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개념점이 또 용어 사용과 이 통신법상의 용어 사용이 어느 정도 일치는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요 내용상 취지로 봤을 때 또 후법 우선 원칙이라든지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원칙상 봤을 때 이 통신자료라는 걸 통신사실 확인 자료하고 합쳐가지고 가입 정보라는 이름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체계 충돌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수범자 입장에서는 법이 둘로 나눠져 있고 한쪽에서는 통신자료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입자 정보라고 했을 때 다소 혼선이 조금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체계 정당성에 위반됐을 때 그것이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헌의 어떤 징후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판례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29조 법률안의 29조에서 이제 국회 통제 관련된 부분에서 1항에서 이제 통신 제한 조치 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뒤에 가면은 이제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 자료 이걸 다 포함하는 걸로 이제 표현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혹시라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조항은 있는데 그 조항을 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1항 자체에다가 통신 제한 조치, 통신 확인 자료, 그다음 통신 자료 아니면 가입 정보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29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게 12조에 이제 비밀 준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좀 개정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면 정부 사이드에서 통신 제한 조치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그다음에 통신 자료 제공 이런 통계들이 국회에 제공이 되고 실제 단기별로 아마 미래창조학부에서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 가지고는 이것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작년 사건 이후에 지금 양대 포털사에서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있는 프레임을 법률에서 좀 유도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 비밀 준수 의무에 보면 이제 그 통신 제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투명성 보고서 자체가 위법이라고도 이게 우리나라 상황은 정말 이 광범위한 광폭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 투명성 보고서 발간이 위법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법률안에서 사실 가장 제가 통쾌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압수수색과 관련해가지고 그 규정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형사법 106조에 있었던 그 조항과 또 통일법을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만 봐야 이게 이거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통일법 자체에서 그것을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는 2014년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박균 변호사님 좀 답답하셨을 텐데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앞서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9대 국회 이전에도 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당수 법안들이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고 또 합의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특히 또 작년 가을 이후에 다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그 결과 이런 토론의 출발점이 마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참석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적어가면서 정말 경청을 했고 앞으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충분히 법무부 검찰 입장에서 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실제로도 좀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충실한 검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늦게 이 법안 내용을 받아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드리기에도 부족하고 또 언급드리는 것도 부적절할 것 같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랄까 이런 거를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중대범죄 특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현행법만큼의 현행법 수준의 통신 관련 수사는 필요한 것이 지금 현 실정이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당연히 이슈화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게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용어가 계속 사용됨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 이상으로 안 좋은 점이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이 아니라 안 그런 예외 없이 지금 현행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 준수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정진우 씨랑 카톡방에 있었다는 털려가지고 저희 검찰에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또 나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됐는지 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도요. 이렇게 이게 적법하게 집행을 한 건가요? 다른 이야기와 같이 이제 나중에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 번만 더. 주시면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그동안 토론 나왔던 내용들 좀 정리도 할 겸 한번 해주세요. 논의를 말씀드려요.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뭐 인권 운동가도 하고 다 학자도 다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서 이제 어디에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거에 문제일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침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라든지 통신비밀의 경우라든지 뭐 지문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뭐 개인이 받는 침해라는 거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대신에 공익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항상 공익이 승리하는 식의 논증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런 식의 법적 논증 구도가 지금까지 통신의 영역, 개인정보의 영역을 지배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논증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비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국가가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찌됐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정보일 수밖에 없다. 그 속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기본권 침해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로서 봤을 때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식의 수사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효과는 매우 막대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뭐 법원이고 검찰이고 학자들이고 기본적인 같은 방향 속에서 이 문제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성민 선생님 가셨나요? 네, 이제 기업의 면책을 듣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사실 기업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물론 요건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협조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하죠. 지금 뭐 경찰이 그냥 그 허가서 팩스 한 장 보내가지고 CD에다 담아줘 하면은 그냥 알아서 다 기어서 CD에다 담아주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게 명백하게 위법한 집행인데요. 물론 영장 허가서 발부 자체는 적법하다 치더라도 허가서 집행 절차 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행 절차의 잘못에 대해서 기업이 왜 수사기관에다가 항의 못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면책만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기업도 또 기업 나름대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박준현 검사님은 아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본 시각이 그렇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이런 기본권 침해, 이건 결국 감시 사회로 가는, 아까 서두에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전체가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감시고 hu입되는 사회로 가는 거에 문제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공익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의 논증에서 기본권 침해 효과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검찰에서도 좀 그런 시각을 좀 충분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준영 기자님 혹시 신분 질문에 저희들께 뭐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네,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1분. 제 시간도 자르시죠. 저는 이제 제 경험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싶습니다. 2012년 5월달에 통합진보당 서버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압수 현장에도 있었고 그 서버를 수출하는 여러 포렌식 센터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서버의 내용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과 통합진보당 관계된 입회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그 당시에 강원동에 있었던 서버 관리회사가 있고 또 그 관리회사하고 통로가 돼가지고 통합진보당 내에서 서버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변호인과 그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넓은 그 대검 포렌센터의 2층인가 3층에 이 넓은 방에 중간에 강화 유리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 가서 입회하는 사람들 앞으로 모니터 한 대만 내놓고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들여다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의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강화 유리를 두드렸더니 검사님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고 그 당시에 그 서버 안에는 10만 명이 넘는 탈당하시는 당원들까지 보면 약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13만 명 정도의 당원에 관한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관계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원들 가운데서는 이 당원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비밀이 보장되니까 거기 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굉장히 당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당원 정보를 다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것이 부정투표 아니냐 비례선거에서 사람들 해가지고 대리투표 시키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만 들여다봐라. 서버를 가져가고 당원 정보라든지 당원이 과거에 당내 선거에서 누가 누구를 찍고 이런 부분들은 들여다보면 안 된다. 당직 투표 과정에서 당내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 내역이라든지 당원들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런 걸 들여다볼 것 같은 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화유를 두드리면 나와서 조용히 하고 업무만 하지 말라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당시에 저질렀던 부정투표 이미 해산돼서 지금 이제 없어버렸지만 부정투표 처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당내 민주주의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것과 그 당원의 13만 명의 당원에 대한 정보들을 공안당국이 이 표현도 검사님께서 문제 삼으실지 모르겠는데 공안당국이 그 자료들을 입수해 가서 나중에 두고두고 국가보안법 같은 수사들에 활용하고 정보를 집적해서 통합진보당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익을 비교해 보면 누가 와도 저울은 기울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그 추출된 자료들을 서울중앙지검의 그때 정정식 검사님, 지금은 검사님 되셨죠. 그때 2차장 검사로서 전략하셨는데 나와서 그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믿어라. 우리가 이 수사 이후에는 활용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통합진보당 사건, 해당 사건에서 그 자료 다 인용해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디지털 정보를 대하는 국가기관의 현주소라고 뭐 그런 얘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검찰이 스스로 그런 인식을 바꿀 거라 기대는 안 됩니다. 그런 인식들은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바꾸도록 국회가 적절하게 물꼬를 틔워주고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사실 진보당 서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결정보다 우리 정당 정치의 더 큰 최대 비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산은 그리고 정당 하나가 사라지는 거지만 정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당의 내부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죠. 사실 저는 이 전방위적인 국가 감시 체계 이거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매트릭스 이야기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 장면은 좀비입니다. 모든 국민이 좀비가 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의 그 전파, 하나의 충동, 하나의 지시에만 추종하는 마치 옛날 위컴이 이야기했던 들쥐와 같은 그런 국민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제일 끝나는 사실 그 체제는 우리 역사가 경험했죠. 히틀러 때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런 쪽으로 흘러갈까 이제 그 걱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정의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현순 의원님께서 그 소감 겸 앞으로 각오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좀 실용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나눠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제가 그 뒤에 발의한 초안을 참고를 했고 거의 그 안이 그동안 이제 중대 행동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했지만 또 이 법안이라는 게 여야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 많은 분들 지혜를 모아가지고 뭐 전체가 아니면 부분이라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